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 아침에는 계속해서 좀 혼조세 보이면서 코스피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지만 다시금 빨간불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현재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0.33% 상승하면서 2,336포인트 현재자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폭 키워나가면서 0.43%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76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9.1%를 상회하는 모습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증시는 전반적으로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아시아 증시 오히려 상승하는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7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나균 기자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즘 장보기 무서운 분들 많으시죠? 정말로 물가가 오른다라는 말이 체감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언제쯤 이 물가가 잡힐까요? 네, 요즘 점심만 먹으러 나가도 이 오른 물가를 체감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 물가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식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수급이 불안한 상황인데요. 여기까지 운송비까지 증가하는 등 복합적인 요인이 겹치면서 국내 식품업계의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업계에 따르면요, 유엔 식량농업기구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지난 3월 159.7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에 지난달까지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과 2019년에 식량 가격 지수가 월 평균 각각 95.9포인트, 91.9포인트였던 것과 비교하면 70% 가까이 오른 겁니다. 네, 정말 많이 오른 상황인데요. 품목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네, 품목별로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곡물 가격 지수의 경우는 2019년 월 평균 96.6포인트에서 올해 5월에는 173.5포인트까지 치솟았습니다. 곡물 가격 상승에 따라 사료값이 오르고 사료를 먹는 이 육류의 가격도 오르면서 상반기에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유지류 가격 역시 급등한 상황입니다. 유지류 가격 지수는 2019년 월 평균 83.2포인트였는데요. 올해 3월에는 251.8포인트까지 급등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원료 가격 상승이 아직 시장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식품업계는 대부분 원료를 비축해 두고 쓰기 때문에 원재료의 가격 상승 영향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시장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까지 오르면서 수입 물가도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물가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부담에 돈 빌리기 겁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대출 규제도 있는 상황에다가 이 돈이 필요한 청년들은 더더욱 갈 곳을 잃은 것 같은데요. 현재 대출 상황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돈을 빌리기 어렵다는 말 여기저기서 많이 하는데요. 그런 청년들이 이 금융권으로 몰리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업권별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29세 이하 청년층의 이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은 전년 말 대비 17.5% 급등했습니다. 같은 기간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액이 11.2%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가팔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층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소득이 낮고 거래 이력이 적어서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제까지 겹치니까 이 금융권의 문을 두드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청년층의 이 금융권 대출 증가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청년층의 은행권 대출 총액은 3월 말 기준으로 작년 말 대비 0.6% 감소한 반면에 이 금융권 대출 총액은 1.0% 증가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빌린 돈을 제때 갚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갚지 못하는 상황도 많이 발생이 되죠. 네, 맞습니다. 이 빌린 액수가 늘어날수록 그 돈을 갚아야 하는 이 채무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커지는 채무 규모에 따라서 개인 회생 신청자 수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선미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 회생 신청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5월 중 접수된 20대 개인 회생 신청자 수는 총 5,241명이었습니다. 월 평균 1,050명이 개인 회생을 신청한 셈인데요. 지난해 월 평균 신청자 수인 992명을 훨씬 웃도는 규모입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서울회생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한 20대 청년 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처음 빚을 지게 된 이유가 생계비 마련 목적이 43%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처음으로 빚을 지게 되는 목적이 생계비 마련이다라는 말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는데요.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세 손질에 나선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종합부동산세, 흔히 종부세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이 정부가 주택 수에 따라서 세금을 물리는 현행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이는 다주택 중과가 주택시장 안정보다는 오히려 과세 형평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다주택자 세율은 어떻게 됩니까? 네, 현재 다주택자 세율 궁금하실 텐데요. 현재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는 1주택 기본 세율인 0.6에서 3%보다 높은 1.2에서 6%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에서 2% 정도였는데요. 전 정부의 9.13 대책을 계기로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도입됐습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세율이 추가로 오르면서 다주택 중과세율이 1주택의 2배에 달하는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 강남 등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몰려들기 시작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능력에 맞지 않게 세금 부담이 왜곡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서 다주택 중과세율을 사실상 폐지한다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인상된 법인세 최고 세율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을 조정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네, 먹거리 물가 상승 소식부터 종부세 개편 소식까지 성나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네, 미국의 6월 CPI 지수가 9.1%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미증시는 이에 긴축 우려로 하락 마감을 보였지만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하락폭이 다소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오전장에 하락폭을 보였지만 오후장에 반등 시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현재 0.3%의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2,335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화학업종 그리고 의료 정밀업종이 강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지수가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0.45%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760포인트를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이고요. 게임주들도 강세를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개인이 매수로 전환해준 모습이고요. 외국인도 4거래일 만에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현재 409억 원, 외국인은 421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기관과 외국인이 하루 만에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매도폭도 장중에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현재 513억 원, 기관은 282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가 오늘 모처럼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에코프로비엠이 2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주가 함께 끌어올려주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은 1분기 신규 공장의 2개 라인 중에 하나만을 가동했었는데 2분기부터는 2개 라인 모두 가동하게 되면서 이 실적 성장에 기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에코프로비엠의 호실적에 다른 종목들까지 강한 모습이고요. 또 최근에 정부가 2026년도까지 반도체와 2차 전지 분야에 전문 인력을 14만 명 육성을 하고 또 예산도 1조 5천억 원 투입하겠다 이야기했었죠. 자동차 부품 기업 1,200곳을 미래차에 맞도록 전환하겠다 이야기하는 등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졌다라는 이야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 SDI는 3%가 넘는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도 5% 가까운 오름폭, EID는 현재 10% 넘는 급등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철강주들은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철강주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이어서 2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들은 나오고 있지만 주가가 함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철강주의 주가 부진은 나타났었는데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봉쇄를 완화를 했고 또 인프라 투자 등 경기 부양책 시행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철강 시장에는 경기 부진과 또 계절적 비수기 진입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휴스틸 현재 5% 넘는 하락 보여지고 있고요. 제이스코 홀딩스도 7.97%, 동양 에스텍도 현재 3% 넘는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방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마이크론 정전 사고로 반사이익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SK하이닉스 오늘 강한 모습이고요. 반면에 네이버와 카카오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 쇼크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면요. 에코프로비엠 오늘 2차 전지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있는 종목이었죠. 호실적 발표 이후에 강세를 보이다. 현재는 하락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네, 넵튠이 자회사 게임의 중국 판호 발급 소식에 2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나가주고 있고요. NHN은 자회사인 빅풋을 흡수 합병한다라는 소식에 영향받으면서 오늘 주가 상승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최고 속도의 D램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1초에 영하 275편을 처리하는 속도라고 하는데요. 다만 주가는 연이은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는 상승 전환에 나섰죠. 하지만 시가총액 6개월 새 벌써 480조 원 넘게 증발했다라고 합니다. 현재는 0.17% 오른 58,1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제놀루션이 있습니다. 체외 진단기기 전문 업체인데요. 원숭이 두창 검사용 키트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오늘장에서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17% 넘는 급등 보여지고 있고요. 15,1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바코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폭발 위험이 제로인 전고체 배터리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했다는 소식에 과거 아바코의 기술 이전 이력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3.9%의 오름세 보여지고 있고요. 1,6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앞서 확인한 현재의 수급 상황 객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 상황 보고 왔습니다. 종목별 흐름은 어떻나요? 우선 종목별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그리고 약간의 그 화장품 업종 쪽으로도 매수세가 좀 몰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특징적인 어떤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코스맥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기관 쪽에서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코스맥스 미국 오하이오주 공장에 대한 철수 소식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기업 가치에 대한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지금 그 공장 운영 종료가 됐을 때 어떻게 보면은 기업 가치나 팬더멘털 측면에서 상당히 전제하는 이슈라는 평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 부분이 환산했을 땐 순이익이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큰 어떤 2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일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전에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어떤 중국 쪽 경기와 그대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아직까지 중국 쪽에서도 코로나에 대한 어떤 해제 부분의 얘기는 전면 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상당히 분위기가 좀 달라졌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아시겠지만 코스맥스는 이제 그 화장품 OEM, ODM 업체입니다. 어떤 전방 쪽의 경기와 좀 무관하게 중간재 생산자 입장으로서 어떤 글로벌 어떤 고객사를 함께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수 경기에 대한 경기가 시장에 그 코스맥스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보다도 해외 쪽에서의 그 이슈나 이런 부분이 더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 대한 어떤 그 이슈가 좀 사라지는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가 좀 바닥 측면에서 저가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삼성 SDI입니다. 이 독일 BMW 전기차의 이 원통형 배터리 공급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왔었는데 지금 이 BMW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차세대 배터리로 이 46mm 지름의 새로운 6세대 하이니켈 원통형 제품을 좀 채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 같은 경우가 펀드 원통형 배터리 사업 전략으로 좀 많이 바꾸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삼성 SDI가 BMW에 공급한다는 그런 부분에 힘이 더 실려주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고위 인사진들이 해동하는 모습까지 잡히면서 삼성 SDI에 대한 좀 관심을 더욱더 좀 증폭시키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시각 수급 특징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역시 앞서서도 종목을 많이 소개됐죠. 바로 에코프로비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그 전일 2분기 영업이익을 작년 대비해서도 254% 이상 증가하는 수치를 좀 발표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1,028억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원래 그 전에 예상치가 651억이었죠. 이 평균 650억 정도였는데 이거에 각 그 이상의 숫자를 반이 50% 이상의 더 컨센서스보다 높은 실적을 좀 기록했고요. 지금 중요한 부분은 2분기 영업이익 외에 지금 현재 이 3, 4분기가 2분기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좀 평가입니다. 우선은 그 4월부터였죠. 이 사공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화재사고로 중단됐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재가동됐던 현재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6공장 같은 경우 6공장만 본다고 하더라도 1분기 때 1개 라인만 가동됐는데 지금 2분기부터는 2개 라인 가동을 시작한 점을 봤을 때 역시 어떤 수주나 이런 양극재에 대한 수주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4분기부터는 이 ON 공장까지 조기 가동이 가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에코프롬에 대한 관심을 좀 계속 가져야 된다. 작년에 매우 매한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에코프로비엠이 약간 저가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우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매수가는 12만 1,000원, 목표가는 13만 5,000원, 손절가는 10만 원, 11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차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자세한 인사이트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주에 최대 관심사였는데요. 시장의 전망치인 8.8%를 크게 웃돌면서 9.1% 상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요. 강하게 계속해서 좀 인플레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견해와 미국 증시의 주요 흐름 살펴봐 주시죠. 네, 뭐 전일 이제 미국 그 CPI 지수 상승률이 이제 9.1%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40년 만에 지금 최대 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시장 예상치 8.8%, 그다음에 6월 달에 8.6%에 비교해서도 뭐 상당히 높은 수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전까지는 뭐 에너지, 식품 위주의 그런 상승세였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는 뭐 이외에 렌트나 서비스와 같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물가 상승률이 다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한마디로 공급 측 인플레이션에서 지금 수요 측 인플레이션이 지금 겹치고 있는 그런 뭐 확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6월달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면서 과연 그러면 이제 이게 피크인지 여부에 대한 뭐 그런 논란이 좀 심하게 좀 다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6월 달에 이제 그 가장 인플레이션 수치를 높게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유가 상승 부분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6월 중순 이후에 WTI 그 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휘발유 가격도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6월 중순 정도에 이제 갤런당 $5 정도 유지를 하다가 전일에 이제 4.6달러까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월 달에는 높다라고는 하지만 7월 달 이런 뭐 CPI는 아마 6월 달보다는 좀 낮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치가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피크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신 이제 이렇게 이제 CPI 상승률 자체가 유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제품의 가격 인상 때문에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뭐 일단 유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해도 떨어지는 폭은 일부러 상당 부분 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렌트비 관련돼서 지금 뭐 상승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렌트비 같은 경우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과거 예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1년 이상 상승률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뭐 지금 미국 CPI 중에서 뭐 렌트 관련 쪽이 한 40% 정도 차지하게 되는데 이게 계속 유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쉽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데 반론도 만만치 않게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란 때문에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이렇게 이제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오면서 기준금리도 100bp 이상 올릴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큰 폭의 낙폭을 이제 실현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장 중반 이후에 경기 침체가 만약에 이뤄진다라고 하게 되면 CPI 상승률 자체가 좀 둔화 속도가 좀 빨라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 속도도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 섞인 이제 전망이 나오면서 낙폭을 좀 축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뭐 일단 뭐 어떻든 간에 지금 뭐 7월달 그 FOMC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75bp 이상 올릴 거로 지금 뭐 얘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75bp를 올릴 것이냐 아니면 시장에서 일부에서 예측하듯이 100bp를 올릴 것이냐가 아마 주목을 하셔야 될 사항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패드워치라고 하는 이제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린 건지를 이제 예측하는 그 사이트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100bp 인상 확률이 전일 이제 82%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전에는 뭐 100bp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게 0%였고요. 어저께가 7%였는데 하루 만에 82%로 올라갈 만큼 어저께 CPI 상승률의 충격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9월달 FOMC 회의도 50bp 이상 올릴 것이다라는 게 지금 99%입니다. 그러니까 9월 말까지 기준금리를 지금보다 뭐 2배 정도 올리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기준금리 올라가는 속도가 상당히 좀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번 주에 그 FOMC에 이제 투표권을 갖고 있는 연준의 뭐 이사나 그다음에 총재들의 발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발언에서 이번에 CPI 상승률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기준금리를 100bp를 과연 올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아마 코멘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따라 아마 시장도 같이 좀 출렁거림이 있을 테니까 좀 주목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제는 뭐 에너지와 식량의 상승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인플레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미국발 이 쇼크로 미국 대형주의 약세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국내주 중에서 특히나 또 성장주의 약세가 두드러지는 모양새입니다. 인플레 국면에서 성장주의 최근 낙폭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일단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성장주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제 기준금리 자체는 아마 인플레이션이 낮춰지기 전까지 아마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외부 차입금으로 운영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그 이자율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와 관련된 이제 대출 이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순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장주에 대한 투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주의하실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이제 인터넷 플랫폼 관련된 기업에 대한 이제 인식이 과거와는 좀 다르게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이제 기대가 뭐 상당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주가들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면서 이제 경제가 재개가 되면서 이제 과거에 이제 플랫폼주에 대한 기대가 과연 실적으로 이어지는지 여부가 시장의 관심사항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실적이 물론 이제 나쁘지는 않게 나오지만 부족한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이제 규제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더욱 그런 이제 상황이 좀 심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실적들이 좀 가시화되는 시점까지 좀 기다리셨다만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낙폭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과거와 같은 그런 반등이 있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실적으로 보여지는 측면에서 약간 좀 부족함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인식이 코로나가 좀 장기화되면서 달라졌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실적이 가시화되는 시점까지는 이 반등세에 좀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씀 해 주셨습니다. 초인플레 시대의 우려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향후 연준의 행보에도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긴축 강화에 따른 카카오 삼형제, 네이버, 또 여타 기술주와 성장주에 대한 투자 전략 앞으로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주요 종목별로 좀 살펴봐 주시죠. 네, 뭐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 일단 뭐 현재 이제 정부의 이제 규제 여부에 따라서 아마 주가 변동성이 좀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역 확장하는 과정에서 국내 이제 골목 상권이나 그다음에 소상공인 영역 침해 논란이 계속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정부나 국회가 지금 플랫폼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규제 법안을 지금 뭐 발의해 놓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성장세가 계속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워질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슈가 가라앉을 때까지 투자는 좀 유의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이제 업체들은 이제 국내보다 해외에 이제 시장을 개척하는 쪽에 좀 더 관심사를 보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해외 진출을 통해서 기업들의 이제 다양한 플랫폼을 접목을 통해서 해당 국가의 매출이나 그다음에 실적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은 있지만 특히 이제 카카오를 제외한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핀테크 기업으로 이제 상당한 시장의 주목을 받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국내 이제 금융산업 자체의 특성상 일단 그 핀테크 기업도 금융기업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어서 관련된 규제가 만만치 않게 지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규제가 아마 향후의 성장성도 상당 부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국내 핀테크 기업이 과연 기존의 그 금융권과 어떤 차별화를 갖느냐를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핀테크가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조금 어려운 뭐 주가 흐름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핀테크 기업인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1분기 영업이익이 884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시총은 14조 이제 8천억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비해서 이제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금융지주였던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2천억입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8조 3천억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업이익 자체는 지금 뭐 12배, 13배 정도 이제 더 큰 그런 상황인데 시총은 그보다 작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이게 적정한 주가 인지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뭐 좀 각자 투자자들이 아마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같은 규제를 해외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뭐 성장주 전반적으로 일단 금리 인상 시기에는 뭐 성장성에 대한 게 뭐 두드러지긴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수록 성장에 대한 어려움은 뭐 충분히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투자하시는데 유의해서 투자하시는 게 아마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주요 종목별로 흐름들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 성장주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꼼꼼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나 플랫폼 기업 관계기관의 규제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해외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의 진출을 또 주목해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금리 인상 시기에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시길 권유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다음이죠. 내일 열릴 이 미래교통의 모습을 바꿀 UAM 박람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특히나 원희룡 장관이 UAM 초기 상용화 추진 방향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업계와 정부에서 전망하는 상용화 시점, 그리고 또 최근 유통계에서 시작된 드론 배송 서비스의 주요 이슈까지 이야기를 나눠주시죠. 네, 뭐 일단 드론 관련돼서 뭐 국토부에서 일단 15, 16일 동안 이제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고척돔에서 대한민국 UAM 드론 박람회를 이제 개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를 통해서 뭐 국내 이제 드론 기술이 신기술이나 그다음에 활용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뭐 전시관도 설치가 되고요. 관련된 기술 관련 뭐 세미나 같은 것도 진행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드론을 이용한 이제 뭐 스포츠 게임, 뭐 대표적으로 이제 드론 레이스나 아니면 드론 축구 같은 경기도 뭐 같이 진행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제 박람회를 통해서 이제 2025년도에 국내에서도 UAM을 본격 상용화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 발표가 있을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특히 뭐 UAM 조기 상용화를 위한 이제 UAM 법을 뭐 제정을 하겠다라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실증이나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핵심 연구 개발에 대한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관련 등 여러 가지 이제 지원 대책들이 이번에 발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원 대상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발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이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드론 지금 UAM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2025년까지 상용화를 이제 추진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좀 제한 요소가 아직까지는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UAM을 운영하기 위해서 특히 도심 내에 UAM을 띄우기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 관련된 뭐 그런 이제 투자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관제 관련된 시스템, 그다음에 운영 체계 시스템, 그다음에 항공기 개발까지 다양한 분야들이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추후에 좀 보셔야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중형 정도의 드론을 이용한 최근에 이제 그 배송망 시스템에 대한 관심들은 많이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아마존을 비롯해서 뭐 여러 이제 유통회사들에서 이제 중장거리의 그 배송 서비스를 드론을 하기 위한 이제 그러니까 실증 작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국내 기업 같은 경우도 뭐 두산 같은 경우에 지금 드론을 통해서 도서 지역에 이런 이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드론 이런 배송 관련 쪽으로는 아마 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직 상장 회사 중심으로는 아직 연구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투자를 하실 때는 단순하게 이거를 하겠다라는 회사보다 실질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중심으로 아마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이 UAM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미국의 CPI 쇼크에 대해서 성장주 투자 전략까지 말씀 함께 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루크투자연구소죠. 이 임승재 대표와 함께한 이야기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기시다 정권 경제 정책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이야기인데요. 아베 전 총리의 이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으로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과반수를 좀 확보하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석을 확보함에 따라서 전쟁이 가능한 국가를 하기 위한 개헌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상원인 그 참의원 선거가 끝났는데요. 소위 그 개헌 4당이라고 불리는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4당이죠. 자민당, 공명당, 일본 유신회, 국민민주당이 있는데요. 여기가 모두 이제 177석을 확보했습니다. 참여원 같은 경우에는 248명이기 때문에 개헌 발의를 위해서는 3분의 2석인 166석만 획득하면 되는데 이를 훌쩍 넘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기시다 그 후미오 총리 같은 경우에는 헌법 구조에 그 표현되어 있는 전쟁을 포기한다,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 교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고쳐가지고요. 자위대 군대를 명기하는 방안, 그리고 긴급사태 대응과 관련된 내용들을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한 발 더 나가서 기시다의 그 선거 공약인 5년 이내 방위비를 GDP 대비 2%죠. 현재 500억 달러 정도 규모인데 1천억 달러 규모까지 세계 3위로 키우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군사력 증강은 주변국의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이 참의원 선거로 기시다 정권은 좀 재신임을 받은 만큼 이 동북아의 국제 질서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궁금한데요. 우리나라에 미칠 파장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북한을 대상으로 해서 일본의 안보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미사일 발사 거점에 대한 공격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 내 보수 세력이 정면 등장하게 됐는데요. 우리나라에 대한 강경파들이 많이 이번에 됐고요. 또 반한 혐한과 관련된 우익들의 입김이 세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나라와 역사 그리고 영토, 징용 배상금 문제를 두고서 상당한 그 박빙열이, 그러니까 봄철 살얼음을 밟듯이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 협력은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기시다가 올해 6월 달에 자신의 경제 정책인 경제 재정 운용 계획이라든지 새로운 자본주의 실행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경기 회복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 강화를 정책 1순위로 내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새 정부가 국제 협력뿐만 아니라 안정된 공급 체인 구축과 관련된 다국가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이 때문에 서로의 목표가 같기 때문에 아베 때보다는 경제적 제휴가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일본의 보수 정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나 영토에 대해서는 좀 강경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하지만 경제 협력은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의원과 참의원 양대 선거에서 압승을 함에 따라서 이 기시다 총리의 경제 정책은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네, 일본은 지난 그 10월 달이었죠. 하원이 중의원 선거에서도 그 자민당이 압승을 했고요. 이번에 상원에서도 압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은 선거가 없습니다. 2025년 10월까지 황금의 3년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들의 그 인기 영합주의 정책을 발표하지 않아도 되고요. 국민들에게 조금 고통스러운 정책들을 쓰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당장 인플레이션 하에서도 내성이 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성장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대규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을 비롯해서 가솔린이라든지 등유와 관련해서 1조 8천억엔 규모의 보조금을 도입하는 정책, 그리고 전력과 관련해서 절전 포인트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그리고 물가 상승에 취약한 기업과 민간에게 핀포인트씩 지원을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장 전략의 핵심은 아무래도 기업의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려서 잠재 성능을 높이면은 아무래도 그 과실이 임금 인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인 소비를 자극시키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아베노믹스와 달리 기시다 같은 경우에는 금융 정책의 유연성도 높이고요. 소득 재분배 대신 성장 전략을 전면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한 가지는 주시장에도 호재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시다의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인데요. 자산소득 배분 기획뿐만 아니라 기업과 개인에게 모두 성장 기대감을 높이도록 해서 저축에서 투자로 돌리는 이런 정책을 쓴다고 합니다. 또한 국채 발행을 앞으로 더 늘리지는 않고요. 개인에게 에너지 가격 상승을 좀 부담시키는 정책들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기시다 정부 하에서는 주식과 채권 시장에는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 3년간 선거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독재적인 경제 정책을 수립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저축보다는 투자로 새로운 자본주의의 이 경제 정책으로 자산 소득을 배증할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 기시다 총리가 금융 정책에 대해서도 궤도 수정을 좀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로다 일본 총재 교체를 포함해서 아베노믹스도 폐기가 되는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시다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아베 물빼기에 나섰는데요. 아무래도 구정권 인사들 같은 경우는 내각뿐만 아니라 당에서도 빼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장 아베 친동생인 기시노부 방위상 그리고 기시다 경제산업상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까지가 임기이기 때문에 이를 뽑아낼 수는 없고요. 이 때문에 현재 일본 안에서는 일본 부총재를 거론시키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후임자는 아마미야 현재 일본은행 부총재가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전 일본은행 부총재인 나카소히로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기시다 정권이 독자적인 색깔의 경제 정책을 낼수록 금융시장이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갑작스러운 앵고도 찾아올 수가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결국 졸속으로 추진한다든지 유용성 없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금융시장의 안정성도 훼손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정책 기조 하나하나가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기시다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미국의 6월 CPI 발표 소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번 주 주식시장의 최대 이슈였습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9.1%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장의 전망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는데 연준의 자이언트 금리 인상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지금 당장 현재 매일같이 FRB의 금리 인상 확률을 산출하는 CME 패드워치 같은 경우에는 7월 FOMC에서 1% 금리 인상과 관련된 확률이죠. 그러니까 울트라 스텝이 무려 전날 10%가 안 됐었는데 79%까지 현재 뛰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자이언트 스텝으로 부르는 0.75 같은 경우에는 20%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물가 상승 압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겠지만 시장의 예상대로 계속 반영을 시켜왔다는 점, 그리고 현재 연준이 그 인플레이션 정책과 관련해서 파월의 인플레이션 통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장의 의문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9월 넘어서 10월쯤에서 물가가 절정에 도달해서 꺾이더라도 당분간 고지준 형태의 물가 상승 압력이 있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0.75 내지 1% 금리 인상은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이언트 스텝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간다고 보실까요? 네, 미국은 현재 본격적인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테크니컬 리세션이죠. 기술적인 침체 국면에 진입은 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술적인 경기 후퇴라는 것은 2분기 연속 실질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미국 애틀랜타 연은이 월별 통계 지표를 가지고 매일 미국의 GDP 성장률을 예측하는 GDP 나우를 보면요. 1분기는 1.6%까지 하락을 했는데 현재는 2.1% 2분기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건설과 관련된 주요 지출, 그리고 개인 소비, 그리고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도 현재 임금 상승 속도가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라는 단어 쓰지는 않겠지만 R-월드, 그러니까 리세션 월드라는 단어를 쓰면서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가는 것은 확실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과거에 이 미국 경제는 또 경기 침체에 들어가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좀 중단하거나 금리 인하에 나오면서 좀 급격한 V자 반등이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럴 일이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주장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이 같은 흐름 반복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형성이 됐습니다. 현재 국제 유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요인들이 여전히 존재를 한다는 거고요. 금융시장의 긴장 상태를 보여주는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스프레드가 2018년 파월 쇼크 때보다 더 지금 웃도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현재 10년물과 2년물, 또한 10년물과 3개월물 간의 금리 역전 현상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뚜렷하게 진정되기 전까지는 미국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불안한 변동성 확대가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미국의 장기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화가 계속해서 강세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 원화 약세의 흐름이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이번 7월달 FOMC에서 금리가 0.75 내지 1% 상승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10년물 미국의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2.95%로 지난 6월 14일 날 3.47%보다 0.5%포인트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거의 경기 침체를 의식한 베어 플랫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달러 강세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동안에는 장기 금리 차가 원화나 엔화에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은 시장의 리스크 선호도 쪽으로 움직이면서 현재 리스크 오프, 그러니까 위험 회피 움직임이 뚜렷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꺾인다든지 금리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환율은 당분간 달러 강세, 원화 약세 흐름은 지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한미가 지금 장기 금리차 축소에도 원달러 환율이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환율 결정 변수는 금리차보다 시장의 리스크 선호도가 변화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창 소장님과 글로벌 증시 점검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계속될 예정인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함께 시청해 주시고요.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 2시 생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